아니 뭐라고? 지금 한국 여행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한국이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다시는 한국인 우리나라로 못 오게 할 거야. 여기 한국 정부의 대처에 흥분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마치 마녀처럼 보며 나쁜 말들을 내뱉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은 어떻게 대처했길래 외국인들이 이렇게 분노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에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사라이고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유명 작가예요. 전 항상 세상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과 본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를 쓰는 꿈을 꿔왔어요. 하지만 한국은요? 제 목록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예쁜 카페에 앉아서 녹차를 마시면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건 태국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몇 달 동안 치앙마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프리랜서 작가로서 저는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거든요. 치앙마이는 저 같은 사람들, 즉 여행을 좋아하는 작가, 예술가, 그리고 기술 노동자들에게 완벽한 곳이었어요. 저는 도시를 탐험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고 아늑한 카페에서 글을 쓰며 하루를 보냈어요. 태국에 있는 동안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 문화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상점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이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모두가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국에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것을 보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제 태국 친구들도 한국을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는 저녁마다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 속에서 웃고 울기도 했죠. 가끔은 삼겹살을 먹으러 가서 테이블에서 고기와 채소를 굽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 친구 아리가 저에게 한국을 방문해 보라고 제안했어요. 너 서울에 가봐야 해. 아리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네가 정말 좋아할 거야. 한국은 너무 여행하기에 좋은 나라야. 그리고 네가 항상 한국 음식과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하잖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죠. 번창하는 기술 산업과 풍부한 역사에 대해서요. 하지만 북한과의 긴장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다른 여행자들에게서 듣기에도 그리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리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생각할수록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태국에 몇 달 동안 머물다 보니 슬슬 지루해지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한국이 제 다음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태국 친구들에게 제 계획을 말하자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태국 사람들에 대한 한국의 최근 비자 규정 변화에 대해 말해줬어요. 규정이 더 엄격해졌대요. 공항에서 태국 관광객들이 돌려보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국이 태국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처럼 들리게 했고 저도 잠시 망설이게 됐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닌지 알고 싶었거든요. 비자 규정, 태국과 한국 간의 역사, 문화 차이에 대해 읽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웠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일부 이야기는 과장된 것 같기도 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한국에 가보지 않는다면 진실을 절대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흥분과 긴장이 섞인 채로 짐을 싸고 새로운 모험을 준비했어요. 비행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더 커졌어요. 만약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를 돌려보내면 어쩌지? 비자 서류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어요. 비행 전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며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상했죠. 하지만 그때 문득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걱정은 흔들리자 같아. 뭔가 할 일은 주지만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않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신 여행의 신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저는 태국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들은 저를 꼭 껴안아주며 사진을 많이 보내달라고 약속했어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어요. 흥분,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태국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과 슬픔까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치앙마이는 몇 달 동안 제 집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알아갈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내 휴대폰의 언어 앱으로 몇 가지 한국어 문구를 배우려고 했어요.
착륙할 때쯤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정도는 말할 수 있었죠. 많지는 않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면서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모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가볍게 착륙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에 온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은 엄청 크고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반짝반짝 새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갔고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어요. 입국 심사줄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 차례가 되자 여권을 심사관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 얼마나 머무르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약 3개월 정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작가예요. 한국을 탐방하고 글을 쓰려고 왔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환영합니다. 그녀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안도의 물결이 몰려오는 걸 느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입국한 거예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제 짐을 챙겨서 메인 터미널로 나왔어요. 와,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TV 화면들이 곳곳에 있었고 비행 정보와 광고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길을 잃은 여행객들을 돕는 로봇들도 보였어요. 긴 비행 끝에 배가 고파져서 간단히 먹을 걸 찾기로 했어요. 푸드코트가 보여서 그쪽으로 갔어요. 여러 언어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몇 번 눌러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몇 분 후에 제 이름이 화면에 떠서 음식을 찾아갔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돈을 환전해야 했어요. ATM을 찾아서 한국 돈을 인출했어요. 화려한 지폐들이 캐나다 달러와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저는 돈을 조심스럽게 세고 지갑에 넣었어요. 이제 이태원에 있는 제 에어비앤비로 가는 방법을 알아봐야 했어요.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서 친절한 직원에게 교통수단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간 다음 지하철로 갈아타는 걸 추천했어요. 꽤 쉬워 보였어요. 또 직원의 친절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친절함이었거든요. 표를 사서 정말 세련되고 현대적인 기차에 탔어요.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어요. 풍경은 논밭과 아파트 건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진짜 아름다웠어요. 약 1시간 후 우리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곳에 약간 압도된 기분이 들었어요. 표지판을 따라가며 지하철로 향했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처음에 교차하는 다양한 색상의 노선도 때문에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어느 열차를 타야 할지 알아냈어요. 나중 이야기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편리하고 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지하철 칸은 아주 깨끗했어요. 전자화면에 정거장이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표시되었어요.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안내방송에는 일본어와 중국어로도 방송을 해주었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오는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터널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저는 이태원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방을 끌고 나왔어요. 거리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찼어요.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어요. 휴대폰으로 지도를 확인하고 쉽게 에어비앤비를 찾았어요. 호스트인 민지가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영어를 잘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여행은 어땠어요? 길었지만 신났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기 와서 정말 기뻐요. 민지는 저를 방으로 안내해줬어요. 아늑한 공간에 편안해 보이는 침대가 있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침대에 누워 피곤하지만 정말 기뻤어요. 서울에 진짜로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짐을 풀면서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고대 궁궐들을 탐험하고 거리 시장을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었어요. 언어 장벽과 길을 찾는 것이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저는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길 아래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들.
내일은 이 매력적인 도시를 진짜로 탐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서울이 저에게 어떤 것을 선사할지 너무 기대됐어요. 다음 며칠은 서울을 탐방하면서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 멋진 도시에서 볼 것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매일 새로운 모험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아침 경복궁을 방문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거대한 문을 지나 걸어가면서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궁은 정말 거대했고 밝은 색으로 칠해진 아름다운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경비병들이 뜰을 가로질러 행진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치 영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투어 그룹에 합류해서 한국의 조선 왕조에 대해 배웠어요. 가이드가 몇백 년 전 이곳에 살았던 왕과 왕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시절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아마 지금과는 아주 달랐겠죠. 궁을 다 둘러본 후 저는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명동이라는 유명한 쇼핑 지역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공기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수많은 음식 가판대에서 다양한 맛있는 간식을 팔고 있었어요. 저는 떡볶이를 먹어보기로 했어요. 매콤한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어요. 가게 주인이 작은 종이컵에 뜨거운 떡을 빨간 소스로 덮어서 건네주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에서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터졌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디저트로는 호떡을 먹었어요. 호떡은 달콤한 시럽이 들어간 팬케이크 같은 음식이에요. 가게 주인이 큰 철판 위에서 바로 요리해 주었어요. 손에 건네받았을 때는 아직도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계피 시럽이 흘러나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10개도 더 먹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김치 만들기 수업에 등록했어요. 김치는 발효된 채소로 만든 한국의 유명한 반찬이에요. 우리 10명 정도가 작은 부엌에 모였어요. 강사가 양념을 섞고 양배추 잎에 바르는 법을 보여줬어요. 보기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빨간 양념을 여기저기 흘리지 않으려고 손을 더럽히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지막에는 각자 만든 김치 한 병씩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남산타워는 서울 중심에 있는 산 위의 높은 타워예요. 해질 무렵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랐어요. 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도시 전체가 제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타워 꼭대기에서 전망대를 걸어 다녔어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모든 걸 다 담아보려고 했어요.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방문했던 궁과 명동 같은 곳도 보였어요. 서울이 얼마나 큰지 직접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거기에는 커플들이 난간에 자물쇠를 걸어놓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각각의 자물쇠에는 이름이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 작은 자물쇠들로 표현된 사랑 이야기를 보는 게 참 달콤했어요. 혼자였지만 미소를 짓게 됐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내려오면서 며칠 동안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서울은 제가 가본 어느 곳과도 정말 달랐어요.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아침에는 고대 궁전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쇼핑몰에서 쇼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음식도 놀라웠고 전에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새로운 맛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 했어요. 저는 이 도시에 점점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계속 탐험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 밤 에어비앤비로 돌아와서 모험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타자를 치면서 설렘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특별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제 한국 여행의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됐어요. 태국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났고 그들도 서울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멋진 도시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행복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지내는 것이 좋았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모험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서울이 다음에는 무엇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됐어요. 서울에서 가까운 친구를 사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나 그런 식으로요. 모든 건 비 오는 화요일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작은 편의점의 차양 밑에 몸을 웅크리고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우산을 집에 두고 온 걸 깨달았죠. 거기 서서 약간은 우울한 기분에 잠겨 있는데 한 노년의 한국 여성이 장을 본 물건들과 씨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은 아주 작고 아마도 80대쯤 되어 보였어요. 얇은 재킷이 비에 흠뻑 젖고 있었죠.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얼른 달려가 그분을 도왔습니다. 여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놀라시는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 집은 바로 저 모퉁이에 있어. 저는 그녀와 함께 걸으면서 제 재킷을 그녀와 제 머리 위로 덮어 비를 막았습니다. 걷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김 여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녀의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차 한잔하러 들어올래? 그녀가 물었어요. 몸도 말리고 따뜻하게 하게.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친절한 눈빛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모든 표면에는 사진과 장식품들이 가득했죠. 그녀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김 여사와 제가 그녀의 남편이라고 추측한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저 사람은 내 남편 재성이에요. 그녀는 제 시선을 알아채고 말했어요. 그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저는 그녀를 향해 슬픈 마음을 느끼며 말했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고 김 여사는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이 어떻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오늘날처럼 번화한 대도시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녀는 말했어요. 높은 건물도 없었고 지하철도 없었어. 이제 봐봐.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몇 시간이 흘렀죠. 제가 일어서서 떠나려 하자 김 여사가 다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내일 저녁 먹으러 올래? 그녀가 물었어요. 정통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김 여사를 자주 찾았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고 제가 서툴게 한국어를 말하려 할 때마다 바로잡아줬으며 그녀의 삶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던 중 김 여사는 조용해졌어요. 알다시피 그녀가 말했어요. 처음엔 네가 좀 걱정됐어. 걱정이요?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우리 동네에 외국인들이 많이 이사 오고 있어. 그들 중 몇몇은 예의가 없더라고. 시끄럽고 우리의 관습을 따르지 않아. 너도 그럴까봐 걱정했어. 이태원에서 봤던 소란스러운 관광객들이 떠올라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요. 김 여사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잖아. 그녀가 말했어요. 넌 친절하고 배우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야.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대규모 경험에만 집중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이너스 궁궐, 시장, 밤 문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마이너스하지만 이 도시를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의 교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거의 놓칠 뻔했죠. 김 여사와의 우정은 제게 서울의 전혀 새로운 면을 열어줬어요. 그녀를 통해 저는 동네의 다른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들의 커뮤니티 센터로 초대했고 저는 그들의 운동 수업에 참여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격렬했어요. 그리고 전통 보드게임인 바둑도 배웠습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서울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서울은 단지 현대적이고 빠르게 변하는 도시만이 아니었어요. 전통과 발전이 나란히 존재하는 깊은 뿌리를 가진 곳이었죠. 제가 만난 노인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 도시가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습과 가치를 지켜오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김 여사와 제가 그녀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약속 하나 해줄래? 그녀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뭔데요? 네가 서울에 대해 쓸 때 그녀가 말했어요. 큰 것들만 쓰지 마. 사람들에 대해 써. 일상적인 삶들에 대해서. 그게 진짜 서울이야. 저는 그녀의 말에 무게를 느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서울에 대한 저의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방문객으로서 관광 명소와 피상적인 경험들에 집중했었죠. 하지만 이제 김 여사와 제가 사귄 다른 친구들 덕분에 저는 서울을 마치 현지인처럼 보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매일의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찬 살아 숨쉬는 도시로요. 저는 이것이 여행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이죠. 김 여사와의 뜻밖의 우정은 어느 가이드북보다도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사한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김 여사를 만나게 해준 비에도, 낯선 이를 집으로 초대해준 그녀의 친절에도, 그리고 이 순간까지 저를 데려온 모든 경험들에도 감사했어요.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발견한 서울을 나누고 싶어서요. 마이너스 단지 궁궐과 케이팝의 도시가 아닌 친절한 이웃 어르신들과 회복력과 전통 김치찌개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맺어진 뜻밖의 우정의 서울을요. 그날 아침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드디어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한국과 북한 사이에 있는 그 긴장된 경계선에서 관광객으로 있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하며 준비를 했어요. 투어버스는 오전 8시 정각에 호텔 앞으로 나를 데리러 왔어요. 나는 버스에 올라 친절해 보이는 호주인 부부 옆자리에 앉았어요. 서울을 벗어나며 우리 투어 가이드 수연이라는 쾌활한 여성이 한국 전쟁과 DMZ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DMZ는 1953년 한국 휴전 협정 이후에 설정되었어요. 수연이 설명했어요. 이것은 한반도를 가로질러 한국과 북한을 나누는 폭 4km의 땅입니다. 나는 집중해서 들으면서 나라에 그런 분단이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려 했어요. DMZ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달라졌어요. 서울의 번잡한 거리는 더 조용한 길과 더 넓은 공간으로 변해갔죠. 군사 검문소가 점점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최북단 기차역인 도라산역이었어요. 그곳은 무척이나 고요했어요. 수연은 이 역이 언젠가는 한국에서 북한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서울에서 파리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꿈이죠. 나는 빈 플랫폼을 돌아다니며 평양으로 가는 기차 시간표를 봤어요. 절대 운행되지 않는 기차들이요. 그것은 남북한의 분단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도라 전망대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북한을 볼 수 있었어요. 나는 망원경을 통해 북한을 바라봤고 가슴이 약간 두근거렸어요. 멀리서 북한의 선전마을이 보였는데 마을은 텅 빈 것처럼 보였어요. 저기 실제로 누가 살고 있나요? 내가 수연에게 물었어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단지 보여주기식이라고 믿어요. 투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3땅굴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이 땅굴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파놓았다고 전해지는 여러 땅굴 중 하나였어요. 우리는 좁고 습기 찬 땅굴로 내려가면서 안전모를 써야 했어요. 땅굴을 걸어가면서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었어요. 매력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죠. 땅굴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수천 명의 군인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그 땅굴이 만들어지게 된 긴장과 불신을 생각하니 오싹했어요. 땅굴에서 나왔을 때 나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이 지닌 무거운 역사를 조화시키기가 어려웠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의 버스는 아침보다 조용했어요. 우리는 모두 본 것과 배운 것을 되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옆에 앉은 호주인 부부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그렇지 않나요? 여자가 말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게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읽는 것과는 다르죠. 직접 가보니까.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DMZ 투어는 나에게 한국 역사와 남북 간의 지속적인 긴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경험한 활기차고 평화로운 삶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이자 좋은 친구가 된 민지와 만났어요. 우리는 근처의 고깃집에 갔고
나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그녀에게 이야기해줬어요. 너한테는 좀 이상할 것 같아. 내가 고기를 굽다가 말했어요. 저렇게 가까운 곳에 경계가 있고 그 너머에 또 다른 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민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기도 해. 그녀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삶의 일부일 뿐이야. 우리는 그걸 안고 살아가지만 그게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아. 그녀의 말이 내 마음에 남았어요. 나는 한국이 복잡한 역사와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도 번영하며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식사를 마쳤을 때 나는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DMZ 방문은 가슴 아픈 경험이었지만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나의 이해를 깊게 만들어줬어요. 그날 밤 에어비앤비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 각자가 이 복잡한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활기찬 현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많은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나의 여정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영혼과 그 나라의 투쟁 그리고 승리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여행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너무 기대됐어요.